예, 안녕하세요. 홈스탠더드 부동산의 김종석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존 킴으로, 그렇게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요새 제 이름과 뭐 같이, 어, 같은 이름을 쓰는 분이 너무 많아지면서 좀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는 제 본명인 김종석, 제 본명을 쓰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콘도미니엄 계약에서 등기까지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뭐 집집마다 다 콘도 하나씩 지금 뭐 사놓고 뭐 클로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많은 분이 연락이 와서 뭐 제가 계속 리피트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차라리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쭉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약에서 이제 등기까지 사실 콘도미니엄, 뭐, 하이라이스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막 4년에서 실제로 한 6, 7년까지 걸린 그런 콘도들도 있어요. 제 경험상, 뭐, 다운타운의 칼리스파 콘도랄지, 또 지금 뭐 굉장히 콘도의 하이트가 높아지면서 점점 뭐 이제 100층짜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우리 에이전트가 이제 이거를 해줬고, 그 에이전트가 이거를 쭉 봐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내 바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일을 봐주는 이제 중개인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빌더와 바이어가 이제 계약을 합니다. 물론 뭐 중개인이 중간에서 도와줬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빌더와 바이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빌더를 만난 적이 없고 분양회사, 근데 분양회사를 여러분들이 여러 잘못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회사도 우리 한인 중개인들하고 똑같은 일반 온타리오 라이센스를 가진 중개인들이에요. 우리가 집을 팔 때 어떤 중개인에게 자기 집을 리스팅 하듯이 빌더도 이 프로젝트 전체를 A라는 어떤 부동산 회사에다가 이 일을 전담하는 거예요. 일종의 판매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빌더의 일을 맡은 부동산 중개인 회사가 그거를 처음부터 마케팅에서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을 쭉 이제 맡아서 이제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양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중개인이라고 했죠. 이 중개인은 중개인을 상대를 해요. 그리고 빌더의 변호사가 있고 우리 바이어의 변호사가 있는데, 빌더의 변호사는 빌더의 바이어의 변호사를 상대하지 이쪽으로 연락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이쪽은 이쪽으로 연락하고 이 중개인은 중개인한테 연락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양회사는 이 외주를 주다 보니까 초반에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 변호사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변호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더의 변호사는 바이어 변호사나 아니면은 이 바이어 직접 연락을 해요. 이 빌더를 대신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바이어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개인이 이 일을 착착착착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개인은 진행 과정을 전혀 업데이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메일이 오면은 그 내용을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거를 중개인에게 포워드를 해줘야 돼요. 이 내용은 나만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면 그냥 그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요 스트럭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중개인이 이런 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됐어 하고 계속 이 사람한테 업데이트를 해줘야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그걸 봅시다. 아니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그거 절차 없이 이 사람이 저절로 알 수가 없다. 그거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계약 다 하신 상태에서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2023년부터는 외국인 그 주거용,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는 신분증이 2개가 필요한데, 본인이 그 주소가 나온, 사진이 나온 그런 신분증이 하나 필요하고, 운전면허증이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증빙, 그게 바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는 증빙이 하나 또 필요해요. 이 2개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콘도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이 2가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이 본인의 확실한 신분 없이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이 전자 사인으로 이거를 다 이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을 통해서 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거래한 그 유니온시티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전자 사인은 전자 사인인데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세일즈 오피스에서 그 아이패드에 전자 사인을 클릭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서류는 자기 이메일로 받는. 그래서 이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주거용 그 부동산 취득 금지 때문에 신남보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유학생이나 그 워킹 퍼밋을 갖고 있는 사람도 콘도를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퀘어먼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그 중개인들에게 그 문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을 하면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사인을 한 게 아니라 빌더도 사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4월 29일인데 4월 29일 날 했는데 빌더는 4월 30일 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4월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이 사인한 날 그날이 부로 이제 이거 계약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는 쿨링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그 계약서에 나온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내가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어떤 큰 것만 확인한 상태에서 그냥 다 사인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10일 동안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라는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 변호사에게 그거를 리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어가 잘 되는 분은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읽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 분들이 그거를 리뷰를 하고 변호사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게 리뷰부터 나중에, 이제 그걸 완전히 파이널 클로징까지 그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한 변호사를 맡겨서 그 변호사에게 이거 전체를 당신이 봐주쇼 하고 하면은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쭉 봐주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 10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뱅크 드래프트, 어떤 콘도에 따라서 다른데, 5,000불이나 10,000불의 뱅크 드래프트를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페이먼트가 있어요. 5%는 언제 내고, 또 2.5%는 언제 내고, 또 2.5% 언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미래에 언제 돈을 낸다는 날짜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본인이 개인 수표로 그거를 미래 날짜로 그 금액을 써서 미리 그 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홀드하고 있다가 그때 그 돈을 빼가요. 근데 사실 요새 그 개인 수표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개인 수표를
뭐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아직도 유일하게 이 콘도 분양이나 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개인 수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도를 분양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콘도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뭐 하우스를 분양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수표를 미리 은행에다 하나 주문하시라.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와요. 한 35불 정도의 이제 엑스트라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표 책이 날라와요.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수표를 이제 계속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빌더 중에는 10일 안에 모기지 레터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기지 레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콘도를 살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미리 프리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이 많은 이 콘도 분양을 주로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제 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나서 칼라 셀렉션을 하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칼라 셀렉션은 그것도 뭐 빌더마다 좀 달라요. 그걸 하는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칼라 셀렉션을 가면 당신 뭐 이거 하쇼 저거 하쇼 하면서 뭐 이 카운터탑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거 뭐 A부터 Z까지 막 진짜 막 100가지를 다 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더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 유닛에는 요게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고 뭐 요거는 브라운이더라고 여기는 블랙이더라고 막 굉장히 막 복잡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되게 예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했지만 컬러가 매치도 안 돼. 그래서 결과는 안 좋으면서 일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컬러 셀렉션을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를 A, B, C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자기네들이 약간 다크 컬러 아니면 좀 흰색 계통 아니면 약간 브라운 계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골라놔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A 모델로 하겠다, B 모델로 하겠다, C 모델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특별히 걔네들이 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선택을 하게 하는데 뭐 구태여 우리가 콘도가 요새 스탠다드 모델 이 자체가 이 선택 피니시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로 요새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뭐 본인이 들어가서 입주하는데 나는 꼭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빌더라고 그걸 별도로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까 그런 데코레이션 센터라는 데 가서 뭐 이걸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예 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벌써 그걸 쭉 보여주고 당신 A 할 거야, B 할 거야, C 할 거야 여기서 골라 그러면은 그걸 자체를 그냥 계약서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계약을 하고 얼마 기간 있다가 컬러 셀렉션을 하라고 연락이 가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빌더는 바이어에게 연락을 한다 그랬죠. 빌더는 중개인에게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이메일을 안 봐요. 빌더한테 연락 온 거를. 우리 에이전트가 이걸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보는데 뭐가 왔으면 이게 뭐가 왔다고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중개인 이거는 컬러 셀렉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이걸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무시를 해, 이메일을. 그러다가 계속 어느 정도의 연락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냥 디폴트로 그냥 해버려요. 네가 이걸 우리가 뭐 계속 연락했는데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겠다 하고 그냥 뭐 자기네들이 디폴트로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색깔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이메일을 뭐 어떤 사람들이 이메일을 뭐 한 10가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메일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 대한 이메일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적인 이메일을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잘 안 보는 이메일을 거기 넣으면 안 돼요.
자기가 매일같이 보는 이메일을 거기다 넣어놔야 이 빌더가 들어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자주자주 보고 빨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에는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그리고 빌더는 단순히 그냥 이메일로 계속 통지를 하고 얘가 답이 없으면 그럼 네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남은 기간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4년, 어떤 데는 막 더 길게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짧은 데는 2, 3년 걸리기도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디파짓을 서로 계획한 날짜에 이미 수표는 아까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는 줬으니까 그 수표가 돌아와요. 근데 내가 갑자기 2024년 2월 1일이에요, 그게. 근데 2024년 2월 1일에 가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페널티가 한 500불 정도가 돼요. 500불 플러스 HST. 그래서, 본인이 그 어카운트에, 그 수표를 써줬다는 얘기는 그건 체킹 어카운트겠죠. 체킹 어카운트에 맞춰서 돈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에서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체킹 어카운트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텐저린 같은 그런 온라인 뱅킹에서 내 TD뱅크로 옮긴다거나 이럴 때 그런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는 거 그리고 홀드가 되는 그 기간까지 본인이 감안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자가 여기에서 한 몇 퍼센트쯤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 이틀 더 있으면 여기로 가면 그러다가 500불의 페널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체킹 어카운트에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수표, 아까 개인 수표를 주면 그 카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폴더에다가 딱딱딱딱 다 넣어놔야 돼요. 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영수증이 다 필요해요. 어떤 은행에서는 나중에 모기지를 받을 때 그 돈이 내 어카운트에서 나왔다는 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애초에 오리지널 개인 수표 카피를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어요. 내 개인 어카운트에서 나갔다. 아니면은 그게 어디서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카피를 보관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 그냥 어디 사진을 찍어서 하다못해 어디 파일로라도 넣어놓으면은 세월이 지나도 그거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걔네가 이제 우리는 디파짓을 빌더의 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콘도미니엄 액트로 인해서 그 법상 그거는 빌더한테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프리홀드인 경우 하우스랄지 타운하우스일 경우에는 그 빌더에게 준다. 근데 그 빌더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그 디파짓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앞 영상에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제 내가 이 돈을 다 내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은 내 우편으로 날라와요. 참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이게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evidence of compliance, 내가 원래 계약된 언제 2.5%를 내고 어쩌면 5%를 내고 이렇게 처음에 약속된 그거를 내가 이상 없이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하나의 영수증이 날라와요. 그럼 그거를 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을 이렇게 착착착착 잘 냈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착착착착착 모아놔야 돼. 근데 그것도 관리를 못해. 근데 이상한 게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 콘도가 요새 한 100만 불씩 하는데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의 서류를 관리를 못해. 그건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무슨 콘도를 샀는지도 몰라요. 그때 친구가 사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그냥 사인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계약서도 있으면 못 찾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재벌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면 처음에 본인이 처음에 일을 맡겼던 그 에이전트나 아니면은 자기가 선정한 변호사에게 그 서류를 다 맡겨버려, 차라리. 스캔을 아예 다 떠놓고 파일로 하나 갖고 있든지.
그러면은,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잘 챙겨 놓으시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모기지를 받을 때 다 필요해요.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뭐 20%를 제대로 다 뭐 낸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지 나머지 자기가 돈을 지금 75%를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앞에는 제대로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또 어떤 그 은행은 그 처음에 자기가 냈던 그 수표까지도 카피까지도 원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돈을 맞춰서 놓아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한 3, 4년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변호사의 인포메이션을 빌드한테 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세콘도 사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해요? 이래요. 세콘도를 사는 것도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등기 업무를 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는 다 변호사가 해야 돼요.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한 명 선정해서 이 빌더한테 알려줘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여기 빌더의 변호사는 바이어의 변호사한테 연락한다 그랬잖아요. 빌더의 변호사는 중개인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빌더는 중개인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빌더는 바이어한테 연락하고 빌더의 변호사는 바이어의 변호사한테 연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변호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호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정할지 몰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이제 같이 일했던 저희 홈스탠다드 중개인들한테 어느 변호사가 좋습니까? 뭐 어느 변호사가 이런 콘도 계약을 뭐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데 그냥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무슨 디스퓨트가 있어서 뭐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뭐 팔로우를 하고 뭐 돈 이렇게 하고 등기 업무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고차원적인 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중개인이 이렇게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택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빌더의 변호사가 모든 거를 이쪽으로 서류를 보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빌더가 이쪽 그 빌더의 변호사는 아까 돈을 착착 잘 냈을 경우에 이 바이어에게 당신의 그 영수증입니다 하고 이쪽에다가 변호사 그 영수증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는데 내가 중간에 이 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이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사를 간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갔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뭐 테리온이랄지 이런 거기에 본인의 그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소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어멘드먼트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은 중간에 이 사람 행적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디 갔어 하고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바이어가 이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중개인의 입장에서 이 바이어는 항상 중개인에게 본인의 그런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만나기도 싫어요. 그럼 최소한 이 빌더에게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를 선택을 했고 변호사가 혹시 바뀔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뭐 처음에 내가 A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B로 바꿨다 하고 바뀐 건 좋아요. 근데 그쪽에서 다시 인포메이션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바뀐 B에다가 이제 빌더가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은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제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되면은 이제 뭐가 날라오냐면은 이게 입주가 언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게 누구한테 날라가?
변호사한테 날아가요. 그리고 본인에게 와, 이메일이. 중개인한테는 안 와요. 제가 계속 지금 이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중개인이 이걸 알아서 잘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챙기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뭐 5월 20일 날로 입주가 된다는 걸 받았어 하고 알려줘야 돼 그 사람한테 거꾸로.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걸 같이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개인하고 긴밀하게 이게 얘기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뭐 다 알아서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처음에 계약했던 중개인하고 계속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중개인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지나가다가 뭐 어디 갑자기 만난 저쪽에 뭐 인도의 어떤 중개인하고 이걸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나머지 향후 5년, 6년 동안 이걸 쭉 일을 봐줄 수 있는 중개인. 그 사람을 처음에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PDI를 하라고 와요, 연락이. 그럼 PDI는 뭐냐면은, 이제 건물이 내 유닛이 다 됐어. 다 돼서 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인스펙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가면, PDI를 하러 가면, 아직도 한참 뭐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내 유닛은 다 됐으니까 와서 이제 하라고 그러면, 그날, 이제 부킹을 해야 돼요, 서로. 근데 그것조차도, 바이어의 이메일로 가요. 중개인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PDI가 오면 이게 뭐야? 뭐 하나 왔어? 그러면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게 PDI를 하라는 건데 언제 시간이 되는가 하고 빌더랑 이걸 해서 나는 뭐 오는 뭐 수요일 날 11시에 가겠다 하고 서로 걔네들을 빈 시간이랑 해서 부킹을 해야 돼요. 부킹을 하면 이제 뭐 당연히 바이어가 가야 돼요. 바이어는 주인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가족이 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거기가 공사 중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맥시멈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이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 있어요. 바이어랑 야 그래도 당신이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뭐 한번 같이 나랑 들어가서 좀 봐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부부가 바이어로 돼 있는데 부부만 들어가서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회사마다도 달라요. 그렇지만 보통 그게 막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이 모자에다가 뭐 신발까지 무슨 이게 안전화 있잖아요. 컨스트럭션 할 때 그런 신는 신발까지 그런 것까지 신고 막 오버해서 들어가요. 근데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엄청 오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무슨 거기서 안전사고 생기면 빌더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안전모까지 다 쓰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처음에 걔네들 빌더 측에서 나온 또 인스펙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걔네가 그걸 보면서 벌써 뭐 자기네들이 항상 그 루틴하게 보니까 뭘 보면서 이제 이 테이프를 떼다 붙여요. 여기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뭐 미싱된 것도 있어요. 캐비넷에 이 커버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핸들이 없다든지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건물이 수백 채를 동시에 짓다 보니까 하다가 딜리버리 하다가 퍽 깨져가지고 여기 오늘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꼭 한 짝이 없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고 여기 이상 잘 됐네. 근데 많은 한인들이 산 대부분의 콘도는 그래도 대부분 큰 빌더들이 하는 거라서 아까 얘기한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 보면 다 웬만큼 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이 없네. 아니면 여기 좀 이 커킹이 여기 좀 잘못돼서 그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이제 그걸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인스펙션 하는 친구가 그거를 거기다 막 그 서류에 적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당신 이거 쭉 봤죠? 그러면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입주하고도 또 30일간 또 그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PDI 때 발견을 못 했더라도 또 하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민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DI 때에 필요한 거는 내가 가니까
특별한 건 필요 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걔네가 이 테리온 서티피케이트라는 걸 줘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뭐 폴더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요새는 그게 그냥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로 날라와요. 에이전트한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요 계약 이후부터는 그 사실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요. 이 계약 때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놈은 저거 계약 때 뭐 그 할 때만 잠깐 왔다가 다시는 내가 못 봤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바이어는 이 이후에 오는 모든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이 중개인에게. 그게 진짜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우리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안 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거 언제 입주해요? 몰라. 모르는데 이제 하다못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저기 유리창 붙이고 뭐 이러니까 대략 공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는 거지, 우리 거꾸로 빌더 측에다 우리가 막 이렇게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오피셜한 것만 와요. 그 오피셜한 게 뭐야? 처음에 계약서의 뒷부분에 있는 테리온에다가 거기 써 있어요. 그건 계약할 때 써 있는 그 날짜고, 그 날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럼 액츄얼리 그게 언제냐가 궁금한 건데, 걔네는, 지금 계획은 그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 계획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했대. 근데도 그렇게 와요, 답이.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걔네들은 그 자기의 책임 문제 때문에 절대로 무슨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면 이 분양회사에서는 우리는 분양회사에다 물어봐요. 분양회사가 외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분양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양회사는 이 빌더하고 아직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빌더에게 그거를 계속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중개인의 질문을 받아서 이쪽에서 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 분양회사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개인이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를 대신해서 빌더에게 뭐 문의를 한다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인 사회에 뭐 영어를 잘 못하시고 또 이메일을 잘 안 쓰시는 그런 뭐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 이메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중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을 할 거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주를 하게 돼요. 입주를 하는데 입주를 하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게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이 가요. 빌더의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이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인터림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인터림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 유닛이 다 돼서 내가 그 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날짜예요. 그렇지만, 아직 등기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나는 이거의 계약자의 입장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난 법적인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할 때 뭐 어떤 서류를 많이 요청을 해요. 너는 지금 테넌트 인슈런스 같은 거를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아직 랜드로드도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 가서 계약자 입장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인슈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100% 요구를 해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어저스먼트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20일부터 이제 등기가 된다. 입주가 된다. 그러면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1일간이죠. 11일간의 그 돈을 계산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occupancy fee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 무슨 렌트처럼 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간단하게. 근데 그거는 이 세 개의 합인데 콘도미니엄 그 관리비가 있었죠. 메인테넌스 피. 근데 여러분 메인테넌스 피랑 콘도 피인가요? 콘도 피랑 뭐 누가 관리를 대신해 준다. 제3자가 거기에 뭐 테넌트를 관리해 준다든지 그 메인터넌스를 하고 이건 콘도 피랑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서 이걸 믹스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콘도 관리비는 단순히 진짜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더가 그 콘도 코퍼레이션에서 차지하는 그 관리비인 거죠, 그게. 콘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뭐, 등기가 안 됐으니까 정확한 재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된 재산세를 계산을 해요. 네 집은 얼마고 지금 시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재산세가 1년에 이 정도 될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입주하면서 때까지 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총 뭐 25%를 냈어요. 그러면 75%가 남았잖아요. 75%에 대한 이자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키를 받게 되죠. 키를 받으면은 내가 그때부터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입주를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뭐 내가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네는 당신이 들어오든 말든 그게 5월 20일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본인이 들어왔든 안 오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비용을 걷는 거예요. 그거가 직접 그 주인이 뭐 들어와서 살고 말고는 그 빌더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뭐 엘리베이터 부킹해서 본인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때부터는 뭐 유틸리티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레지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기본적인 전기 비용이랄지 뭐 여러 뭐 그런 또 유틸리티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능하면 비워놓으면 이제 아까운 거죠. 내가 막 뭐 콘도 뭐 렌트를 줄 계획이다. 그럼 그때 이제 런트 그 사진도 찍고 바로 이제 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 에이전트랑 미리 이제 부팅을 해서 내가 이제 내일 키를 받으니까 당신이 내일 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뭐 요새는 뭐 3D로도 뭐 이걸 하고 그래요. 근데 일을 막 엉터리로 하는 그런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냥 뭐 올려놓기만 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해줄 수 있고 막 3D로 해서 요새 벌추얼 그 쇼잉이라 그래서 거기를 일부 가지 않고도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벌추얼 투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해까지 해줄 수 있으면 뭐 베스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를 돈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입주를 해서 살다가 이제 파이널리 이제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되는데 이 입주서부터 등기까지는 다 달라요. 내가 입주는 이 건물이 이 아래서부터 입주를 해요. 그래서 나는 3층이다. 그럼 3층은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저기 맨 꼭대기층이다. 그거는 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올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여름에 입주한 사람하고 겨울에 입주한 사람이 등기일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래층에 입주한 사람은 이 등기까지 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콘도도 봤어요. 입주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도 봤고 또 입주 기간이 없이 요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입주와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센터콜트 같은 빌더, 그런 빌더는 입주랑 등기를 동시에 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입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법적인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렌트를 준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빌더가 뭐 이걸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너가 이 입주 기간에도
렌트를 줄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뭐 그런 right to lease during occupancy period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혜택처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이 모든 일은 입주와 등기 일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와 이게 긴밀하게 또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에게 아까 얘기한 그 빌더의 변호사가 Final Statement of Adjustment라는 게 날아가요. 그건 뭐냐면 뭐 이런 비용 뭐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뭐 개발 분담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어가고 내 입장에서는 이 잔액을 다 지불해야 돼요. 100%. 내가 70만 불짜리 샀기 때문에 70만 불이 100%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모게지를 받죠. 그러니까 모게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25%를 디파짓 해놨는데 75%의 모게지 들어오기로 돼 있다. 그러면 이날 등기날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게지와 뭐 그런 은행과의 어레인지먼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확정일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15일로 확정이 됐다. 그것만 은행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알았다. 그러면 이미 너는 어프로발이 다 났고 8월 15일 날 잔액이 뭐 아무개 변호사에게 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8월 15일 날 우리 변호사에게 돈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 변호사는 그 돈을 가지고 빌더의 변호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날 동시에 내가 타일을 내 이름으로 받으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일반 리세일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분양이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만큼의 더 엑스트라의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와 이제 그 콘도 분양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능수능란한 중개인을 만나면 이런 거는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홈스탠다드 부동산에서는 이걸 뭐 콘도나 이런 분양에 대해서 전문 스페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뭐 에이전트들이랑 하거나 뭐 이런 문의를 하시면 뭐 일이 간단하게 이제 뭐 부드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이 전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등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막 계약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계약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니 바이어가 본인에게 오는 모든 그 정보는 중개인에게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고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분양이나 이런 매매 이런 거를 하다못해 리스까지 렌트까지 그런 걸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한 120여 명 정도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